자, 전 시간에 그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크리스탈로 내일이 큰 버스 타고 와서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이때 이제 맨 먼저 레일리의 이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해주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은 292페이지 위쪽에 상업 입지론 해갖고 상권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상권은 다 알다시피 읽어보시면 상권이란 상권이란 점포와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이다. 말이 어려우니까 어떤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상권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오죠. 그러니까 상권이 넓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사람만 오죠. 그러니까 상권이 좁다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부터 29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교재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냥 건너가는 것들은 거의 물어보지 않거나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이걸 정확히 전부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100문제 중에 40문제는 틀려도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 시간만 계속 낭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제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 위주로 쭉쭉 정리해 나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그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해서 이거 상권의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해본 이론입니다. 자, 간단히 한번 논리를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결론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만 기억하고 계산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류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만물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이걸 만류 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있고,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체라든가 무생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도 있고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걸요 만류 인력이라 하는데, 아무래도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 위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점프하게 되면 다시 지구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 놓게 되면 다 지구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 1660년대에 캠브리지 대학교 다니다가 그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책을 보는 게 이제 취미인데, 이 사람 이걸 통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이제 그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내 이마로 떨어질까? 우리는 우리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엄청난 학자가 된 거는 그 빛바랜 달 있죠. 저녁 때 빛바랜 달은 왜 둥둥 떠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구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파편이 천체에서 파편이 튀었는데, 이게 지구라고 치고 튀었는데 이 달이라고 할게요. 이게 쭉 오다가 지구 쪽에 오다가 아무런 마찰이 없이 그냥 없다면 그냥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먼 우주로 직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 쪽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달이 얘를 당기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달이 여기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달이 당기는 힘이 크니까 달이 이렇게 물을 막 당기게 합니다. 근데 달이 이쪽에 있을 때는 달이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물을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물과 썰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자, 이 20여 년의 연구 끝에 결국은 이 중력 모형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또 다른 물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때 얘가 또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얘를 당기는 힘은 이 물체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어떤 앞에다 상수를 집어넣어서 중력 모형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도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요 사이에 또 다른 물체가 또 있다 쳐볼게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달라붙을 겁니다. 만약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달라붙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점점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다 보면 어느 점에 가서는 양쪽이 단길이 이미 똑같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A로도 안 가고 B로도 안 가겠죠. 머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걸 도시라고 해볼게요. 이건 A 도시라고 해보고 얘는 뭐랄까요? B 도시라고 해보자. 보통 이제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질 겁니다. 인구. 그래서 인구가 대도시 같은 게 인구가 많겠죠. 예, 그래서 이거 population 해갖고 자 P라는 용어 써볼게요. PA A 도시의 인구. 여기는 뭐랄까요? B 도시의 인구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를 보면 여기까지 거리를 자, distance A 해줄게요. distance 해주면 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요, d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뉴턴의 중력 모형을 통해서 상권을 한번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 이렇게. 자, 얘를 당기는 힘은 A 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어쨌거나 도시의 크기에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PA에는 필요한다.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겠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유인력. 자, B 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B도시가 얘를 당긴 힘입니다. 근데 아까 이 지점에서는 요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요 지점에서는 양쪽이 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A가 당기는 힘은 요거고 B가 당기는 힘은 요거죠.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일치시켜 놓으면 이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얘와 얘를 일치시켜 놓으면 결국은 TA 대 DB는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 PB분의 PA 대 1 이렇게 바뀌어나갑니다. 얘와 얘를 일치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만. 그래서 TA 대 DB는 루트 PB분의 PA 대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A 도시의 인구도 1000명이고 B 도시의 인구도 1000명이다. 그러면 루트 1000분의 1000이죠. 그러면 루트 1이 되겠네요. 루트 1 대 1 해줘야 되는데 자, 루트를 이렇게 벗기려면 예를 들어 루트 4다. 그럴 경우는 이 안을 제곱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2에 제곱하면 얘랑 얘는 없어집니다. 이와 똑같이 얘도 안을 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1의 제곱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 없어지니까 1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도시는 2000명이고 B 도시는 1000명이다. 그러면 루트 1000분의 2000이죠.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 대 1이다. 근데 루트 2는 제곱의 형태로 바꾸려니까 일단 어떤 그냥 산수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루트 1.4를 두 번 곱하죠. 예, 그러면 얘랑 없어집니다. 그래서 1.4 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정도 크다면 자 1.4 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1.4 대 1 이렇게 해서 A 도시 쪽으로부터 1.4배 정도 더 떨어진 곳 있죠. 요것이 상권의 경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자 만약 여기는 소도시 사람 다 이쪽으로 간다. 예, 여기는 소도시 사람 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기억번에 뉴턴의 만류인력을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시키려는 모형이다. 이게 바로 취지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니은번이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예, 이론의 전개다 해서 기억번이 바로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 A 도시와 B 도시 간의 크기가 똑같다면 A 도시와 B 도시가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딱 중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정도 크다면 얘는 2,000명이고 1,000명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 B 도시보다는 A 도시 쪽으로부터 1.4배 정도 떨어진 곳 있죠. 이렇게 해서 상권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요거는 뉴턴의 중력 모형을 통해서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봤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자, 이게 논리적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일단 자, 그 밑에 문제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여기 있는 사람 저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큰 강이 있다. 이 강이 있어갖고 여기로 가려면 뺑 돌아갈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저쪽이 가까울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장애 요인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직선 거리만 가지고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 거주자다. 그럴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도시 가봐야 명품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저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의 구매 성향 같은 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점의 두 번째 줄에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주민들의 구매 성향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허프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허프. 그래서 나온 게 허프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요걸 하기 전에 일단 이제 컨버스라는 사람은 자, 만약에 요걸 응용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 DAB라고 이제 거리가 8km면 8km 정해져 있다면 A의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여기 DA의 거리는 DA 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거리 여기 8km라면 DAB 곱하기 자, 이거 대 이거는 루트 어떻게 돼요? 루트 PB분의 PA 대 1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요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4 대 2라면 4 플러스 2분의 4가 차지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 요 거리는 이 전체 거리에다가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이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PB분의 PA 플러스 자 1분의 루트 자 PB분의 PA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DAB를 1 플러스 루트 그 분자분모가 바뀝니다. PA분의 PP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요 공식을 가지고 해서 계산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또다시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자, 이 그 컨버스라는 사람은 이 공식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허프의 중심지론 혹은 이것도 확률적 상권 모형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이론의 이제 일단 문제점은 자, 어떤 문제점이냐면 일단은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도시 가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물건이 있죠. 이거 옛날에 나온 이론들인데 옛날에는 조그만 도시 가면 자동차 같은 거 안 팔았죠. 아예 처음부터 어디 가야 돼요? 큰 도시로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 그리고 또한 그 도시들 간의 상권을 이 사람 얘기대로라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데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는 거는 그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다면 얘네들은 구비하고 있는 물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상권을 정한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데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레일리의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데 자, 이게 문제는 여기에 큰 강이 있다. 그러면 뺑글 돌아가는 저쪽으로 가는 게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장애 요인 이런 거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구매 성향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구매 성향, 소비 성향 이런 거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리 마찰 계수다.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가지고 수정 보완한 이론이 바로 뭐라고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논리를 전개해 보면 여기는 이제 기존의 매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신규 매장이 있다 쳐볼게요. 이마트가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A지구 아파트 단지인데 A지구 아파트 단지에 5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쳐볼게요. 5만 명. 요거는 쟤는 레일리 같은 경우는 두 도시들 간의 상권만 정하는데 여기서는요 또 다른 여기 뭐가 있어요? 그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다면 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어쨌거나 보통 이제 매장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그 도시의 크기는 인구로 따질 수 있지만 매장의 크기는 아무래도 면적으로 따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000제곱미터라 쳐볼게요. 홈플러스는 4,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 이마트는요 9,000제곱미터다.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있겠네요. 이 거리는 여기는 2km, 여기는요 3km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는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유인력인데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 기존 매장이 얘네들을 당기는 힘이 있겠죠.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는 우리 레일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거리 맞춰서 2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리 맞춰 5다 그러면 몇 제곱이라고요? 5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인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여기다 반영해서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유인력 신규 매장이 얘네들 당긴 힘을 계산해 볼게요. 이거 똑같이 자 9,000에는 비례하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이것도 똑같이 거리 맞춰 2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2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일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구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그 상권의 경계를 구해봤는데 이 사람은 요걸 기초로 해서 확률 모형까지 연장시킨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2의 제곱은 4죠. 그러면 4,000을 4로 나누면 1,00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000을 3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1,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이 1,000 정도 된다면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도요 상대적으로 1,000 정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이죠. 이렇게 좀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그래서 1,000 플러스 뭐라고요? 1,000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그러면 0.5가 되죠. 5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확률은 뭐라고요? 50%니까 25,000명 정도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실전에서는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4,000 나누기 2의 제곱하면 뭐 1,000 나오죠. 그 다음에 9,000 나누기 3의 2가 하면 1,00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할 확률을 계산하려면 얘랑 더한 다음에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1,000 플러스 1,000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산한 거지 실전에서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맨 나오는 게 요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논리대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볼게요. 295페이지 위쪽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혹은 이것도 중심지 이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번 볼게요. 개요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확률 개념을 도입.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대도시에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거리 마찰 계수를 이용하여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주민들의 구매 성향을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론의 전개는 뭐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자, 이 그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거리 마찰 계수에 수정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디귿번 볼게요. 레일리와 컨버스는 마찰 계수를 2라고 고정시켰는데 자, 허프는 상품의 종류라든가 도로, 교통 상황, 구매 성향 등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변할 수 있다고 하여서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다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잠시 전에 했던 사례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결론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허프는 대도시 내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볼게요. 자,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다. 이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거리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소비자의 구매 성향 있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명.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디귿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소득 관계를 참작하여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소득중 주거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촌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근처에다가 싸구려 물건을 판다고 해서 그분이 사요 안 사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 집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에 맞는 거를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해보면 그 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 아파트 사람들은 그동안은 뭐 탑마트라는 우리 이제 어떤 중소형 마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로 주로 가다가 적당한 거리 이마트가 생겼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가야 자기 구매 성향에 맞는 걸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비할 때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B번 볼게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에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송의 가능성은 확대된다. 그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고차원 계층은 이제 고소득층 계층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식구별로 전부 다 자동차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더라도 다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크리스털러의 중심지 이론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털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중심지 이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크리스탈러 내일이 호프 마시러 가는 날이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상업지 집중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털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이 사람의 이제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뭘 얘기하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지의 규모를 고차 중심지에서 저차 중심지로 하향적으로 분류하면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원형의 중심지의 영향권이 서로의 경쟁을 위하여 주변 지역을 흡수 경쟁하다가 결과적으로 벌집 모양으로 서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세 번째 이제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중심지라고 있는데 이 중심지라는 것은 어떤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소라든가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걸요 중심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이 고객들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거 얘기합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오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그 상권이 크다 해주는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 오죠. 상권이 작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중심지를 자 일단은 중심지를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향적으로 분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차 중심지다. 그 다음에 얘는요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하향적 분류하면서 자 고차 중심지는 뭐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이라든가 자 그 할인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 뭐라고요? 고차 중심이다. 상권이 상당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는 뭐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편의점. 그리고 중차 중심지는 이거 어중간한 뭐 있죠. 뭐 탑마트, 요즘에 주변에 보면 탑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K마트 뭐 이렇게 해서 1층 전층을 다 쓰면서 이거 할인마트 뭐 홈플러스 정도의 규모보다 훨씬 작으면서 편의점보다 훨씬 더 넓은 것들이 있죠.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 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레일리 같은 경우는 도시를 가지고 상권을 정해본 거죠. 그러니까 도시도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사러 아마 수원이라든가 극단적인 경우는 뭐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제주도에서 물건 사러 올 수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거 사러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고차 중심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저차 중심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제 점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포, 백화점 같은 걸요, 고차 중심지다. 편의점을요, 저차 중심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분류한 다음에 일단은 이 사람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조건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성립 조건, 성립 요건에 상관없습니다. 성립 요건은 예컨대 여기다가 이제 동탄 신도시가 예를 들어 생긴다고 하길래 여기다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한다 쳐볼게요.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예컨대 반경 한 4km 내인 사람들은 여기로 와줘야 된답니다. 4km. 자, 그리고 고객 수로는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는 와줘야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막상 이 점포를 입점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뭐 그 수원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송탄 이런 데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반경 한 8km 내에 있는 사람도 올 것 같다. 그리고 고객 수로는 한 달에 5만 명 정도는 와줄 것 같다. 네, 그러면 점포를 입점시켜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논리 자체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자꾸 표현하니까 그래요. 자, 내가 여기다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갈비집을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한 달에 500명 정도만 와주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700명 올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입점시켜야 되겠네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4km 3만 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 요구치. 어떤 점포가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라든가 고객수 이런 거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다. 그리고 막상 입점하게 되면 이 정도 범위까지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중심지가 그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고객수 이런 걸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화의 도달거리. 그럼 당연히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클 경우에 중심지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심지가 이제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 요거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까지도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동탄 신도시인데 동탄 신도시에 여기가 거기 그림에 홈플러스 롯데 이마트가 있는데 홈플러스도 얘네들이 그 자기네들 자, 이 그 최소 요치가 이만큼이고 도달거리가 이만큼 되니까 입점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그림 그 롯데마트도 이렇게 입점했다고 쳐자. 그 다음에 그 이마트도 입점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입점하고 났더니 재화가 도달이 안 되는 지역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경합지역이 생겼네요. 이렇게 경합지역. 이 경합지역은 자, 이런 여기 사는 사람들 이쪽으로 갈 수 있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도요 롯데마트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이마트로 가겠죠. 근데 이런 지역들은 여기로 가기도 그렇고 여기도 가기 애매모호한 지역들이네요. 근데 애매모호한 지역들인데 만약에 자, 이마트가 홈플러스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다. 똑같은 물건이라면 그럼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다. 그러면 싼 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얘들은 손님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데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우리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다른 매장에 비해서 비싸게 파는 거 있다면 전부 다 환불해 드리겠다. 5배 환불해 드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막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망하지 않으려면 서로 가격대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하면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확정되어 나가냐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확정되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 벌집 모양으로 확정되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다 해서 자, 그 밑에 296페이지 아래에서 자, 6번째 줄 보시면 이론의 전개다 해서 중심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심지는 제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있죠? 이걸 뭐라고요? 중심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라든가 상권의 범위 이걸요 최소 요구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는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라든가 시장 지역 같은 거 있죠.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다.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결론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걸 고차 중심지라는 겁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그러니까 이마트 상권의 범위에는 편의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들도 이제 상권이 이렇게 확정돼 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고차 중심지 간에는 거리가 멀죠. 근데 저차 중심지 간에는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리은번에 보면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마트 상권의 범위 내에는 영화관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죠.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그다음에 자,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점점 뭐라고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마트 상권 범위 내에는 편의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탑마트는 몇 개 안 되겠죠. 비슷한 것들. 그리고 이마트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는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편의점들은 무수히 많은데 위로 갈수록 분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마트는 자, 돈 얼마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론을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볍게 한두 마디 정도만 기억하시고 넬슨의 이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대단한 이론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니까 어떤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8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정도만. 자, 그리고 그 자세히 이 8가지 원칙이 뭐냐? 이걸 안 물어봅니다.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그 좋은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좋은 얘기. 그리고 거기 보시면 비읍번에 보니까 양립성이다 해서 이 사람은 요 양립성의 원칙을 특히 강조했다는 얘기죠. 특히 강조했다. 이렇게. 자, 양립성이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양립성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자, 내가 이제 신발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 신발 가게, 그러면 여성 옷 가게 근처에다가 신발 가게를 차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성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근처에다가요, 액세서리 가게를 차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옷 사러 왔다가 그냥 집에 가려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신발도 있네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부츠. 그 다음에 집에 갈래다 또 귀걸이도 있네 하면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양립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에 후보라는 사람은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줄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어떤 이익은 개점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장기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요즘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거 무지장 이거 입점하고 하는데 걔네들 보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3년 내에 폐점률이 거의 한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웬만한 단단한 롯데리아든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무너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 자본력 있죠. 뭐 홈플러스라든가 뭐 동네 구석구석 처박혀 있는 뭐 에브리데이 뭐 그 이마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라고요. 입지 효과 시간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 바로 입점했다고 해서 첫날 막 광고하고 여성분이 나와서 막 춤추고 하니까 막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산이라는 얘기죠. 처음에 와서 먹어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니다 싶으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점과 더불어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품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선해가면서 단골도 꾸준히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ST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애플봄 교수라는 사람이 이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 해갖고 이 홈플러스가 있다면 홈플러스에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소를 적어놓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적어놓으면은 이 적어놓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적어놓고 하면은 경품을 통해서 뭐 세탁기 한 대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악착같이 적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있다면 근처에 왔다 간 사람들한테 지도책을 딱 펼쳐놓은 다음에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왔다 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1차 상권, 2차 상권, 뭐 3차 상권 이렇게 하면서 자, 나름대로 어떤 판매 전략 같은 거 수립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걸요. CST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CST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비자 분포도 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터라는 사람은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어떤 형태로든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어떤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 이거는요, 왼쪽 끝, 얘는요, 오른쪽 끝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백화점이라고 한 생각할게요. 백화점. 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백화점 아주 멀리서도 오는 거죠. 멀리서 다 차 끌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는데 만약에 A라는 백화점이 있고 B라는 백화점이 이쪽에 몰려있다 치고 그리고 둘 다 품질이란가 가격은 거의 똑같다고 쳐보자. 다른 조건 다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러면 사람들 아주 멀리서도 오는데 오다 보니까 둘 다 비슷하다면 어디로 가려고요? B라는 백화점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다면 A가 손해보니까 이번에는 A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상대도 누가 손해봐요? B가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꾸 도심의 중앙 쪽에 자꾸 입지하려고 합니다. 이거를요, 집심성 입지다 이렇게 합니다. 집심성 입지다. 도심의 중앙에 몰려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요, 집심성 입지다 해주는데, 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세탁소라든가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할게요. 세탁소라든가 편의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왼쪽 끝이고, 오른쪽 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세탁소가 이 중앙에 막 다 몰려있다고 쳐볼게요. 네, 몰려있게 되면, 자,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멀리 있는 사람 안 가려고 하겠죠. 그냥 집에서 세탁하고 말려고 할 겁니다. 다림질 하거나. 그래서 이런 데는 손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어떻게라고요?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구석구석 다 이제 처박혀서 입지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해가 안 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분산 입지하려고 한다. 이입니다. 분산.
그래서 요거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얘 같은 거 뭐라고요? 시장이 넓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상권이 높다, 좁다, 넓다가 아니라 보통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유가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주로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디 가요? 백화점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보름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좀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백화점, 자, 이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좀 못 사는 사람이나 좀 잘 사는 사람 모두 다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막 이용도 하겠네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막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다. 그리고 얘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팍 줄어드는 거 있죠? 이걸 크다는 거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거의 안 줄어드는 걸요? 탄력성이 작다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비의 변화율분의 이렇게 교통비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했을 때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교통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멀더라도 교통비가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멀더라도 다 차 끌고 지하철 타고 다 온다는 얘기죠. 버스 타고. 그러니까 교통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큰 수요량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보겠습니다. 얘는 그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그럼 소비량이 팍 줄어든다. 그 얘기는 그 소비자한테 멀리 떨어지죠. 그러면 매출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해야 근처에 가서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정도 있죠. 그 정도 거리에 다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이렇게도 나눠갈 수 있고 이렇게 나눠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점포의 종류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299페이지 아래에서,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의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른 점포의 종류다 해서, 자, 먼저 집심성 점포라는 것은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이건 전부 다 요즘에 무슨 CGV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도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도시 생각하면 다 도심 쪽에 있었을 겁니다. 백화점, 영화관.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요, 동종업종의 점포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거 보면, 은행 어디 갔다 나오면 옆에 또 다른 은행이 또 있죠. 이렇게 비슷하게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구점 같은 경우에 어떤 가구의 거리다 해갖고 그 지역에 가면 모든 가구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보라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요, 동종업종의 점포끼리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잡화점, 편의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같은 거 이런 거를 붙어 있어야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해서 동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다. 여기서 국부적 중심지라는 것은 관련 업종이 존재하는 그 근처에 있죠. 관련 업종이 입지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농기구점 같은 경우는 농지 근처에 있죠. 이런 데 입지하는 게 좋겠네요. 근처에 몰려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우리 그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은 꽃가게들이 쭉 몰려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어디 바닷가 근처라든가 강가 근처면 낚시 가게들이 쭉 몰려있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매 관습에 의한 상점의 분류다 해서 구매 관습에 따라서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선매품점이다.
자, 고를선 구매, 매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골라서 구입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점포.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매 관습이라는 게 뭐냐면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어느 정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먼저 편의품점은 일상의 생활 필수품 있죠. 이런 걸 취급하는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약이라든가 비누, 화장지 이런 것들, 담배 같은 거 사는데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하지는 않겠죠.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데나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요 편의품점이다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선매품점이다. 요거는 고객이 가격이라든가 스타일, 그 다음에 품질, 디자인 이런 거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겠죠. 대표적인 게 가구라든가 여성 옷 같은 거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성들이 지나가다 아무 옷이나 사진 않겠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 골라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고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를 최종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선매품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말 그대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 가격대가 진짜 아주 높은 이런 물건들 얘기합니다. 그 고급 양복, 고급 시계라든가 고급 자동차. 예컨대 부가티라든가 이렇게 아주 비싼 자동차 있죠. 외제, 뭐 벤틀리 이런 것들을 사려고 서울에 강남까지도 가겠다는 얘기죠. 지방에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 한 천안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갖고 부산에서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자,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답니다. A도시가 여기 있고 B도시가 여기 있답니다. 이 사이에 뭐 C도시가 위치하는데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와 B도 도시에서도 A와 B도시에만 가서 구매하는 걸로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A도시의 인구수는 40만 명이랍니다. 여기는 40만 명. 그 다음에 40만 명. 그 다음에 B도시의 인구는요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그 다음에 C도시의 인구는요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있겠네요. 자, 거리가 있는데 먼저 자, 이게 C도시에서 A도시 간의 거리는 10km랍니다. 그리고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는 5km랍니다. 5km.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자, 이거 자, A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할 수 있죠. 유인력. A도시가 얘네들 당기는 힘. 자, 그러면 먼저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네요. 40만에는 비례하고 여기까지 거리. 자, 레이는 무조건 거리 제곱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A도시가 당기는 힘이고 B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 B도시가 당기는 힘은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얘도 4천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얼마 나온다고요? 4천 나오네요.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 있죠? 이쪽으로 갈 확률은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입니다. 그럼 몇 %라고요? 50%라고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허프의 모형까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은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이것도 50%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5만 명 중에 50%는 이쪽으로 가고 5만 명 이쪽으로는 50%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2만 5천 명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2만 명 이렇게. 자, 이거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40만 나누기 10의 제곱 있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4천 나옵니다.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10만 나누기 5의 제곱 있죠? 이것도 얼마 나와요? 4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갈 확률은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이죠? 50%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확률은요.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비율하니까 이것도 50%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끊었다가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끊어서 하겠습니다.